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 1년 차가 된 신혼인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곤 하지만 작년 명절에 어이없는 상황을 경험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다음에 다가올 명절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 밑으로 두 동서가 있는데 먼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로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둘째 동서가 먼저 둘째 시동생과 결혼을 했고 둘째 동서의 소개로 막내 시동생과도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동서의 사이는 더 돈독해지게 된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 전에 두 동서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두 동서가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약간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눈빛들이 크게 신경이 쓰인 건 아니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두 동서의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면 좋겠지만 제가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두 동서들은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체계가 저로 인해 깨지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두 동서들과 결혼 초부터 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두 동서들과 친해지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부러 대놓고 거리를 두면서 시댁에서 일상 대화하는 것 외엔 개인적인 말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서로에게 더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동서들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런 제가 두 동서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미간을 찌푸리면서 온몸으로 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형님이 저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형님과 딱히 가까워지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님 댁에 오면 그냥 조용히 할 일만 하고 돌아가세요. 아주버님이 우리 식구들 중에 제일 학벌도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본인 기준에 맞는 형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형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제가 형님이었으면 결혼 포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저희가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냈는데도 형님은 끝까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강행하더라고요. 하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당연히 마음이 급하긴 하겠죠. 더 늦었다간 평생 노처녀로 살아갈 테니까요. 형님 입장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는데 형님이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불편해져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수더분해 보이는데 머리는 든 게 없을 것 같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아주버님 하나도 감당이 힘든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왔으니 속 터지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 남편은 소아과 의사고 둘째 아주버님은 금융업에 종사하시는데 큰 아주버님은 반도체 설비 보수 일해서 우리에 비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제 일주일 용돈벌이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아주버님을 주변인들에게 제 체면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면 평생 혼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거니 결혼은 웬만하면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대형 사고를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동서들은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네? 동서들은 법조인인 변호사고 서방님들은 의사에 금융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랑 결혼한 그이는 설비보수 엔지니어고
나까지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지? 이제 감이 좀 잡혀요? 저희가 왜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지요. 어느 정도 대화 수준이 맞아야 상대를 하죠.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요. 아버님 댁에서 모임이 가지게 되면 그냥 조용히 형님 할 것만 하고 돌아가세요. 그게 피차 서로 편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들이 뭐 좀 되는 인물인 줄 안다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테니 동서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네. 처음에는 두 동서들과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윗사람을 대하는 행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두 동서들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두 동서들의 성격은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동서들이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왔을지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다들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하는 짓들이 애들보다 못해서 따끔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요. 제 말이 동서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와 중재를 해주셨어요. 동서들은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를 보자마자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결혼 무조건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사람을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집안에 불화가 생기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제 말이 딱 들어맞잖아요. 저도 형님으로 인정을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 유식해야 대우를 해주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쟁이를 제가 형님으로 받아줄 이유는 없죠. 그럼 나랑 너희 시아버지가 생각 없이 허락을 했다는 거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네를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라는 건데 이 결정을 누가 내렸니? 니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까지 큰 며느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만들 필요 있어? 내가 봤을 때 니들이 더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암만 법지식이 많으면 뭐해.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최근에 우리 집에서 몇 번 식사 모임을 가지는 동안 내가 유심히 지켜봐오면서 느낀 건 니들이 큰 며느리보다 지식적으로 배운 게 많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더라. 니들이 새로 들어온 큰 며느리를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 그럼 뒤에서 내가 안 볼 때 내 욕도 엄청 많이 하겠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겠어요.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 험담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니? 배운 사람일수록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은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니들이 잘 나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만함이 생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때 니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사소한 행동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거라.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자 가족들 모두 주방으로 들어왔고 더 커질 뻔했던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동서들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 중립 위치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가자 동서들은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이 100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듯 보여도 나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걸 동서들에게 알려줬는데도 시모의 말에 불만만 가득했던 동서들은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동서둘 다 똑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자 시모는 심기가 많이 불편해지셨는지 얼마 뒤 다가온 추석 명절 때 동서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엄청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 보고 이 많은 걸 다 하라고요? 매번 명절 때마다 먹을 만큼만 했지 이러게까지 하진 않았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불의한 이웃을 돕기로 마을 사람들과 한뜻을 모아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뵙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마음으로 음식에 신경 좀 써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한가해서 명절날 시간 빼고 온 줄 아세요?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쪼개서 온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갈 생각이었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음식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동서 말이 맞아요. 저희가 언제 명절 음식 준비한 적 있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어머님이 전부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실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적응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저희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가족 모두가 붙어서 하기로 했는데 니들만 빠지겠다고?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애미 말을 아주 개똥으로 듣는구나. 당장 옷 갈아입고 나오지 못해. 엄마, 잠깐만요. 이럴 계획이었으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저희가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야무진 형수님 계시는데 혼자서 하시라고 하고 저희는 그만 돌아가 볼게요. 어차피 당장 먹을 음식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 음식들 전부 다 같이 만들어서 불의한 이웃을 돕기로 했다고 했을 텐데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해라. 다른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는 식재료로 전만 부치면 된다. 당신 애들 데리고 일회용 용기 좀 사와봐요. 시모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분위기를 조성하자 두 동선의 애들도 눈치는 있는지 더 이상 얘기하다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면서 금방 올 거라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순간 두 동서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저는 두 동서를 무시하면서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는데 두 동서가 나누는 대화에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동서들에게 시모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든 한마디를 듣게 되었어요. 진짜. 정말 못해 먹겠네. 아니 어머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원래 저런 성격 아니었는데 형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이상해지셨어. 우리한테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으면서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평소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겠는데 지금까지 봉사활동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많은 음식들을 전부 다 준비하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동서는 어머님 행동에 대해 이해가 돼? 동서도 납득 안 되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바친 게 얼마인데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용돈 챙겨드리면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제 손에 들린
뒤집개밖에 없네요. 다음부터는 어머님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 게 속 편하겠어요.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 제67조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생각은 어때요? 형법 제62조로 다스리기에는 죄질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형법 제67조가 적합하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무조건 강제노동 시키는 건 잘못된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무겁게 내려야 된다는 거에 나도 100번 동의하지.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 터졌어. 며느리를 너무 우습게 한다니까. 우리가 법을 다루는 변호사인 걸 완전히 잊어버리셨나 봐. 그런데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구나? 저희 법조인끼리 나누는 대화니까 형님은 그냥 조용히 전이나 붙이세요. 저희가 하는 얘기 귀 기울여봤자 형님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식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어머님한테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계속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전 붙이세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동서,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까? 아유, 좋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큰형님 인생도 참 불쌍해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업한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벌이는 되세요? 돈이 되겠니? 아무리나 알고 기어봤자 우리를 어떻게 따라와.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하게 가게 하나로 돈벌이가 되겠어? 내가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는데 니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야? 변호사가 엄청 대단한 직업인 줄 아는데 그래봤자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나부랭이 아니야? 월급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네.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쬐깐한 후배년들이 선배 앞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법 62조? 이깟 일 좀 시켰다고 어머님을 재판에 세우겠다는 거야? 뭐야? 니들 서울법대에 나왔다고 했지? 몇 학번이야? 내가 너희들 까마득한 선배야. 법대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우스워 보이지? 어머님이 전에 뭐라고 하셨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그러고도 너희들이 법조인이냐? 내가 웬만해선 서울법대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니들 하는 행동들이 우리 학교를 먹칠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저도 처음에는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변호사가 돼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는 길이 원하는 길인 건가 싶더라고요. 법을 좋아하고 변호사가 꿈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 주위에서만 봐도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인정받고 살 수 있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변호사 된 것 마냥 거만해져서 타인을 무시하고 법으로 상대를 누르려는 모습들을 보니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돈이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학을 졸업 후 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가 법조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었죠. 저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장녀였기 때문에 저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었는데 힘들게 대학교를 졸업까지 했으면서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단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과정들이 쉽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요식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늦게 출발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현재 국내에만 한식 체인점이 50개 점포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도 7개의 점포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힘들게 달려온 만큼 저에게 주어지는 수익 또한 적지 않았고, 저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함께 일하신 사장님들과 가족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돼서 로펌에 들어가 월급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분명 한계가 느껴졌을 테고, 더 이상의 성장이 멈췄을 때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어서 직업에 대한 즐거움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힘든 결정이었던 만큼 저와 동행하신 사장님들께 제가 덜 가져가고 더 드릴 정도로 항상 변치 않는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오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어린 후배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게 창피할 만큼 두 동서들의 실망스러운 행동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같은 대학교 선배라는 증거를 대자 당황한 두 동서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수습하려고 진땀을 빼기 시작했어요. 어머, 큰형님,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형님을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방금 말실수한 거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죠? 이건 형님 탓도 있는 거 아시죠? 식당 몇 개 운영한다고 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장사로 먹고 사는 줄 알았지. 저희랑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굳이 말을 할 필요 있나? 그리고 내가 동서들과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얘기하면 나를 대하는 행실들이 전부 다 진심이었겠어? 분명 가식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지. 나는 동서들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학교 후배인 니들이 보인 행동은 정말 선배로서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다 부끄러울 정도였어. 상대방이 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몇 조 몇 항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법조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는지 생각은 해봤어? 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 같아? 좋은 일도 하고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니겠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가족들 전부 안 들어오고 있잖아.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풀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준 건데, 방금 동서들은 어머님이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고 불만을 가지면서 형법 제67조에 대해 거론했지? 어머님이 전 좀 붙이라고 한 게 재판감이니?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어머님이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잠깐만. 너희들 정말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니? 좋은 일 좀 하고 서로 친목도 다질 겸 힘들게 자리 마련한 내가 징역살이를 해야 될 정도로 잘못을 한 거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매번 어머님 댁에 와서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심통이 나서 투덜거린 거예요. 조금도 악한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 전 다 붙일 테니까 형님이랑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흥분 좀 가라앉으시고 쉬고 계세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에 내 대학 동문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거든?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그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하는 거 알지? 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조만간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동서들이 안과 밖이 많이 다른지 알고 싶어서.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 회사에 제 동문이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식장 가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 제 입으로 굳이 법대 나왔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두 동서들의 행실이 너무 안 좋아서 잘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 입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이후 두 동서들은 틱소리하지 못하고 시모가 시키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깍듯하게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동서들의 못된 버릇들을 계속 지켜만 봤다면 아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동서들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만 사람 다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긴 합니다. 상황상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동서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잖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분명 주변에 소위 잘 나가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만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봤자 이득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물정 모를 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 주변 사람들은 한참 일을 할 때였고 전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서 친구도 일자리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그저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필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바쁜 식구들 대신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었고 전 그게 싫지 않았죠. 오히려 이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 같아 나름 보람찬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돌봤고 가족들도 저에게 고마워하였어요.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 큰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슈퍼가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윤희 아빠는 윤희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어디서 저렇게 어리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 일도 잘하지, 살림도 잘하지. 애도 똑부러지게 키우고 말이야. 하여튼 슈퍼집 아줌마가 제일 부러워. 아들 둘이 반듯해가지고. 그렇게 봐주시면요, 감사하죠. 맞아요. 아주머니 말씀처럼 저 진짜 결혼 잘했죠. 그렇게 봐주시니까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윤희 엄마 놓치지 마. 요즘 그런 처자 없어.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었으면 윤희 엄마를 먼저 며느리로 삼는 건데 아까워. 동네가 워낙 작았던지라 옆집의 수저 개수까지 다 아는 사이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 대해서도 모든 주민들이 알고 계셨고 정 맞는 동네라며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절 좋게 봐주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절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간호할 때는 그저 예쁘고 착한 며느리였지만 시아버지가 완쾌하시고 집에서 가만히 내주만 하는 절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어느 순간 차가워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날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이 늦장가라서 내가 뭐 이리저리 따지지 못하고 장가보 된 거라지만 어쩜 맨몸만 달랑 오니?
사람들이 너 야무지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하는 소리야. 칭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야무지다고 애둘러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 착각 마라. 결혼해서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도란도란 사는 게 정말 좋은데 어머님도 절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나이 어린 거 말고 볼 게 뭐가 있냐? 친정도 그저 그런 친정에 솔직히 학벌도 고졸이라며.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이왕 결혼했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할 거지만 그냥 너는 우리 아들 말에 껌뻑 죽고 늘 맞추면서 살아. 그래야 네 도리인 거야. 니네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그런 거 내가 모르는 건 아니긴 한데 그거야 뭐 집에서 놀고 먹는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아쉽네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늘 있거든요. 저에게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어머님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고 그중 장남과 결혼한 저였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약대를 졸업해 약사여서 그런지 어머님은 아들들에 대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 남편만 해도 홍익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다니다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이 동네로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시동생도 전문직이었기에 어머님은 그런 아들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했고 그러니 고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어머님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약사였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한의사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 거죠. 동네 잔치를 벌여도 아주 모자라다니까. 아들은 약사, 며느리는 의사. 성공한 부부인 거지. 우리 큰애만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완벽한 결혼이었을 텐데. 근데 뭐 어떻게 내 만족대로 살아가겠어?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언제 한번 동네 분들이랑 침 맞으러 나오세요. 제가 침 놔드릴게요. 너 힘들지 않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면이 서지.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 잘 얻었다고 한독소라고 어찌나 그러는지. 그럼 내가 평일에 날 잡아서 친한 아줌마들 데리고 갈게. 그 옆에 애들 날 얼마나 부러워할지 안 봐도 화나네. 제가 어머니 면 세워드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어머님 저랑 친하게 잘 지내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 테니까요. 동서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들들을 잘 키워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고 그에 더불어 며느리복까지 있다며 모두들 시어머니를 부러워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그 말을 들으며 참 행복해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등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자기 괜찮아? 자기 시어머니 너무하시더라. 자기 같은 효부도 없는데 그렇게 둘째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서? 자기 욕하고 다니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둘째 며느리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자기 엄청 까내렸다는데 괜찮은 거지? 네?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사실 제가 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화가 난 이야기실까요? 어머, 모르는구나. 네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글쎄 동네 아줌마들 다 끌고 그 자기 동서가 일하는 한의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욕을 했대. 둘째 며느리랑 너무 비교된다는 둥, 머리에 든 게 없다는 둥.
그리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며느리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자기 동기 소개해주냐면서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아니까 자기 같은 효부가 어딨냐고 한 소리 했나 봐.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공짜 찜 받으면서 쉰소리 한다고 면박을 엄청 줬다잖아. 내가 이거 우리 엄마한테 듣고 진짜 기가 막혀서 자기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괜찮은 거지? 뭐 한의사 동서랑 저랑 차이는 나겠죠. 근데 저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한테 무슨 뜻으로 얘기해 주셨는지 알아서 감사드려요. 근데 진짜 제가 창피하거든요. 죄송해요. 시간도 늦었고 저 먼저 가볼게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에 더욱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혼자 울고 있었고 남편이 퇴근 후 제 눈물에 놀라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어머니에게 따지러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집에 시집와서 명절에 군소리 안 하고 음식이며 대소사며 다 지내고 아버지 병시 중에 뭐가 모자라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아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너 지금 걔 말 듣고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니?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데? 맞는 말 했잖아. 둘째 내랑 비교돼도 한참을 비교됐는데 내가 넋두리도 못하냐? 그리고 네 동서도 애초에 급이 맞는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싶겠지. 어디 고졸나부랭이를 형님으로 모시고 싶겠어? 한의대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데 너 너무 오버야. 학벌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재수씨 인성 안 봐도 비디오네요. 아 물론 엄마도 진짜 이번 일에 너무 실망했고요. 실망하면 어쩔 거야? 그러지 말고 너 둘째가 자기 학교 동기 소개해준다는데 생각 좀 해봐라. 그쪽도 애가 있고 재혼이래. 근데 뭐 어떠니? 잘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그 여자가 한의사래잖아. 그럼 첫째, 둘째 며느리가 다 한의사인 거고.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다시 한 번만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시면 저 다신 엄마 안 볼 거니 말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남편을 말리러 어머님 집 앞까지 왔다가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일이 있고 어머님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이 이야기를 동서에게 모두 다 전달했는지 동서는 저를 겨냥하듯 막말을 일삼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형님,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걸 남편한테 쪼르르 이르는 모양새가 아주 의존적이면서 현대 여성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제스처였어요. 이래서 고등교육밖에 못 배웠다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어디 수준 떨어져서 형님 대접해드릴 수 있겠나요? 내버려 둬라. 이 말도 또 가서 쪼르르 이를라. 이래서 애가 많이 배워야 하는 거야. 하는 짓이 영 수준 떨어지잖니. 내가 그때 뭘 몰라서 제 며느리로 맞아들였는데 아마 내가 너 먼저 며느리로 맞았으면 그에 맞는 급으로 맞았을 거야. 그러게요. 솔직히 아주버님 정도 스펙이면 진짜 의사도 만날 수 있죠. 집도 잘 살겠다. 뭐 딸릴 급인가요? 게다가 이런 큰 공판장까지 물려받으신다면 제 친구들이 줄을 쓸걸요? 저도 어디 가서 형님 얘기를 못하잖아요. 쪽이 다 팔려서요. 그렇겠지.
너 같은 한의사가 고졸 형님 받들어 모신다고 하면 다들 놀래 자빠질걸?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뭐. 진짜 너무하시네요. 둘이서 죽이 척척. 그러는 어머님은 대학 나오셨어요? 그리고 동서는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면전에서 무시해? 나 대학만 안 나왔지? 내가 보기엔 두 분보다 제가 더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정상이라니? 고졸 주제에 어디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주변에 고졸밖에 없어서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하긴 자아도취에 빠지면 답도 없다잖아요. 뭐 이해해요. 본인이 그렇게 잘났다는데 주변 사람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모욕을 당했고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왔지만 둘이서 작정하고 덤벼대니 제가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는 페이닥터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개원 얘기를 꺼냈고 약사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시동생은 기꺼이 동서의 개원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염치 없게 남편에게도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약사였어도 집안의 사업을 이어받아 꾸리고 있는 남편의 벌이가 꽤 컸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돈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터라 그 말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어요. 저 역시 듣고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니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재수씨가 내 와이프 그렇게 비방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돈을 해달라고 해? 난 그렇게 못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너한텐 미안하다만 안 될 것 같다. 아니 형, 그래도 가족끼리 좀 너무하지 않아? 내가 그 문제는 주의 줄게. 그리고 솔직히 내 와이프는 형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형까지 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아직까지 뭘 잘못한 줄 모르는구나. 내 동생 그래도 엄청 개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랑 정말 다르잖아. 이게 그럴 일이야? 막말로 그냥 형이 아깝다고 동생으로서 얘기한 거고 내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심각해지네. 서방님, 진짜 좋아했는데 이건 아니죠. 절 그동안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게 진짜 어이도 없고 화도 나네요. 꼭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동서야 원래가 어머님이랑 같이 절 욕하는 거에 행복하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지만 서방님도 그렇군요.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돈은 못 해주니까 나한테 기대할 생각 말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형제가 이렇게 갈라지네. 결국엔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간 시동생이었고 전 남편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결혼 전 저에게 늘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동생까지 저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 말고는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고 시아버지야 워낙 몸이 좋지 않으니 발언권 따윈 없었죠. 중간에서 동서는 저희가 돈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와 또다시 한통속이 돼서 마음먹고 작정하듯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조정해서 너 돈 해주지 말라고 한 거지. 우리 수로가 어디 그럴 애냐? 지 동생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앤데 우리가 지한테 조금 뭐라고 했다고 이게 지 남편을 사주해서 너 개헌하는 거 방해한 거야. 수로는 내가 정말 잘 알거든. 가족까지 다 갈라놓고 저거 고졸 주제에 아주 남편을 조종하는 거지. 지 남편이 대졸에 좋은 직장까지 다녔던 앤데 에휴 한심해라.
그러게요. 제가 대졸 한의사에 연봉도 높고 지위가 있으니 더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형님이겠죠.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저러니 고졸 핫바리밖에 더 돼요. 됐어요. 저도 저런 더러운 돈 안 받을라니까. 어머님, 개의치 마세요. 저 어디 나가면 돈 꺼주겠다고 안 달라는 사람들 뿐이라 전 괜찮아요. 이래서 형님이랑 잘 지내지 못하겠다는 거긴 하지만요. 뭐라고 하시던 전 상관 안 해요. 어차피 제 말을 믿어주시지도 않을 테고 그렇게 잘난 동서랑 어머님을 어느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절 어떻게 생각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젠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서, 이제 나도 너랑은 엮이고 싶지 않거든. 뭐만 해도 막말에 수준 낮은 언행들. 한의사라는 고품격 직업을 가졌으면 사람도 고품격 인간이 되어야지. 어쩜 저렇게 입을 열 때마다 저렴한지. 아무리 대졸 한의사라고 해도 동서 절대 부럽지 않네. 그런 게 정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형님, 아니 당신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더 이상 얘기 말죠. 급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로써 더 미움을 산 저였지만 마이웨이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어요. 지금 당장 대졸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은 동서와 절 차별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의 약국 보증금을 빼고 어머님이 20년 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가지고 동네에 조그맣게 개인 한방병원을 개원했는데 역시나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정말로 부러워하였어요. 우리 며느리 개원식 때 다들 떡이나 먹으러 와. 그래도 내가 이 동네 한의사 시어머니인데 떡 좀 돌려야 하지 않겠어? 아유, 복도 많아. 그래, 우리가 그날 가서 떡도 먹고 축하도 해주고 그래야지. 여하튼 첫째 며느리는 효부에 둘째 며느리는 똑똑하고 며느리 복은 엄청나다니까. 왜 그 집 첫째 며느리가 바깥 양반 병간호도 다 하고 집안 살림 전반적으로 잘 돌보잖아. 걔긴 꺼내지도 마. 어디 둘째 며느리랑 비교를 해? 둘째도 기분 엄청 나빠할 거야.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고. 원래 첫째 며느리가 그 집 양반 간병까지 해대고 애 잘 키우고 남자 내조 잘하는데 그만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복 좋은 소리 하네. 여하튼 그날 한의원 선생님한테 여쭤볼 것도 있고 하니까 부녀회에서 다 같이 갈게. 아주 축하해줘야지. 그리고 고대하던 동서는 한방병원을 개원하였고 손윗사람으로서 이대로 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축하를 해주기 전 문자를 남겼습니다. 의외로 돌아오는 대답이 그동안 미안했다, 그날 보자라는 내용이었고 이 문자를 끝으로 저는 동서와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축하떡을 들고 동서병원 개원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악마 같은 미소를 씩 짓더니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저를 개망신 주었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쪽팔리게 고졸이 어디에 발을 들여? 당신이 여기에 왜 와요? 누가 반가워한다고? 진짜 형님이라도 된 줄 아나? 어머, 웬일이야? 이 집안 완전 콩가루였네. 근데 효부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저 의사 며느리가 그랬겠어?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닌가 봐. 이렇게 좋은 날 저러는 거 보니까 아주 작정한 것 같은데 윤희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아닐까 싶네. 잘못은 고졸이 잘못이죠. 그리고 고졸이면서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게 문제고요. 이런 집안에 본인이 가당키나 하나? 저에게 대놓고 고졸이라는 핀잔을 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학벌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반격을 해야 했는데 너무 놀라 몸이 굳어 버렸습니다. 동서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성실하고 건실한 그리고 부유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꼴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 얼굴에 던진 축하떡을 주운 한 명의 의사가 동서 입에 모조리 쳐넣으면서 얘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저도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여자의 전남편이기도 하고요. 가난한 시절 학교 CC로 만나 결혼을 했고 애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저희 집도 가난하고 지네 집도 가난하니 병원은 차리지도 못할 게 뻔하고 집도 전세에 이렇게 살 수 없다며 편지 하나 딸랑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곧 이혼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정 그렇다 치고 애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지. 그래도 이혼해 줬습니다.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 가고 싶었으니 잘 살라고 말이죠. 입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횡패야? 어머니,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저 사람 제 스토커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유명했고, 저 사람 하는 말 다 거짓말이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면 다 설명드릴게요. 아니, 들어야겠다. 그래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소설인지 진짜인지는 들어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런데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된 얘기는 아주머니의 자녀분과 한참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거더군요. 뻔히 잘 사는 집 아들이니 개원도 시켜줄 거고 이 집에서 그렇게 본인을 대우해 준다고 했더나 뭐라나. 그래놓고 이대로 살 수 없다. 본인이 성공하면 돌아온다는 그런 소설 편지를 쓰고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편지 쓴 건 뭐죠? 그리고 애들을 내팽개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거라고요, 저 여자.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망정 사람을 학벌로 따져대? 도저히 저 위선에 못 참겠어서 제가 실례 좀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쌍한 애들이 무슨 죄랍니까? 지 엄마도 못 보고.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사이코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신병자인 줄 몰랐다 정말. 여러분들 다 소설이니 믿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렇게 의사 며느리라고 자랑을 하더니 저런 과거가 있을 줄이야. 아이고 저 아줌마 꼴 좋다. 아주 효부 며느리 쥐잡듯 짰더니 저렇게 뒤통수 맞을 줄 누가 알았냐고. 아유 세상에나. 개원식에 전 남편이 들이닥쳐서 과거를 까발릴 줄이야. 그 의사란 남자의 말에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 없었고 그 길로 시어머니는 등본까지 떼가며 체크했어요. 역시나 그 남자의 말들이 다 사실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알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이 소문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워낙 작은 동네이기도 했고 시어머니네 집 자체가 지역 유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론 충분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충격을 받고 동서에게 소송을 걸어 인생 끝장내주겠다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3자인 제가 보니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속이 사이다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한의사라고 그렇게 뻗대고 날 무시하더니 애둘 딸린 이혼녀에 남자를 돈으로 보고 네 인생을 피려고 해?
충분히 그 정도 스펙이면 자수성가할 만도 한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지.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사회에 악들이 존재하는 거야. 너 같은 고졸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일단 어머님한테 사죄부터 해야 하니 비켜줄래?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어머님이 날 보기 싫어하지만 난 너보다 훨씬 낫다는 사람인 것만 알아둬. 이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 네 능력 같지? 웃기지 마. 넌 그냥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고졸에 애나 키우는 밥순이 그 자체니까. 지금 내 상황 보고 비웃지 말라고. 내가 애 딸린 이혼녀여도 너보단 낫거든? 아직도 고졸 타령이네 이게. 넌 오늘 내가 그 똥만 찬 머릿속 좀 변화시켜 줘야겠다. 너한테 당하고선 내 분도 풀 겸. 전 본인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 급급한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었고 그동안 당해왔던 게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분이 풀렸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대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는데 조금 더 가서 분풀이를 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머리털을 엄청 뽑아놨기에 이것만으로도 됐다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고 그제야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내가 인생 좀 펴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누가 날 손가락질 할 수 있냐고. 가난한 집안, 가난한 남편. 둘이 의사라고 해도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았는데 하루 종일 침만 나도 개어는커녕 집 하나 사서 이사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런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돈 많은 집 남자를 거절했어야 해? 내 인생도 있는데 내가 왜? 인생 한 번이잖아. 이렇게 사는 게 나빠? 애들이 불쌍하다. 애들도 있다면서 애를 낳지 말던가. 애가 있어서 그런지 너 같은 엄마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어머님과 서방님은 솔직히 안타깝지 않아. 학벌만 보고 그렇게 당신을 추앙했으니 자기 팔자를 자기가 볶은 거지 뭐. 고졸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니까 충고 하나 할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정말 버러지 같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런 꼴 안 보고 진작 엄마랑 손절 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우리 애들 내가 그렇게 이악 물고 버려가면서 팔자 좀 고쳐보려 했는데 왜 끝이 이렇게 끝나버리냐고. 아, 억울해. 제 말에 땅을 치고 우는 동서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웬만한 한의원을 하는 동기들과 선후배들한테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본인도 본인이 지은 죄를 아는지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 이혼녀인 걸 속이고 결혼을 했고 게다가 시동생에게 막대한 병원 개원 비용을 받았으니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욕하면서 저를 치켜 세웠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본성을 본 터라 정이 붙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이런 망신이 꼴 좋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추악한 인간의 최후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애가 말도 저렴한 게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다. 고졸이고 대졸이고 다 필요 없어. 그저 시댁이 잘하고 자기 서방 섬길 줄 알면서 애들 똑소리 나게 잘 키우는 우리 효부 며느리가 최고야. 내가 그동안은 미안했어. 네가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한 걸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여우 같은 것에 홀려가지고 너한테 상처 줬지? 넌 착해서 용서해 줄 거야. 미안한 건 아나 보죠? 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어머님의 본성을 봐서 좋았어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잘한 건 아니지만 잘해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잘할 필요는 이젠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애들 할머니니까 애들이랑 남편은 보셔야겠죠. 대신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마시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나 장례식에서 뵙죠. 너 지금 내 장례식이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했기로써니 지금 그게 살아있는 시미한테 할 말이야? 네. 왜냐면 제 마음속의 시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잘 먹고 잘 사시고 이만 전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 절대적으로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서방님도 약사니 뭐 재혼이라도 해서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겠죠. 제 남편도 재혼하라고 부추긴 마당에 애 없는 시동생 어머님이 원하는 대줄 며느리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또 절 내치실 게 분명하니 제가 어머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 보셔서 천년만년 그 행복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더한 막말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어머니기에 참았고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이쯤 됐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제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었고 남편에게 듣기론 시동생은 동서에게 들어간 병원 투자 비용을 받아내지 못해 소송 중에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동서가 취직하는 병원마다 찾아가서 물을 끼얹고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 일이 터지고 전 남편과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본인들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떠난 전 부인을 받아줄 리는 만무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마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침 치료를 갔다가 동서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전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동서의 민낯도 밝혀질 리 없었을 테고 저 역시 지금도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당하고 있었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하루빨리 마음의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애들 아빠이니 힘내시고 사셔야죠. 그냥 아이들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저와 혼인기간 중에 자식까지 버리고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던지. 솔직히 그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들어보니까 아예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넘어갈 수 없었겠죠. 애들을 위해서라도 전 열심히 살 거고 애들 엄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떠나서 애들을 버렸으니까요. 네, 이해해요. 그 여자도 참 간이 크네요. 이렇게 한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개원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뻔뻔해요. 애 엄마랑 그렇게 되고 사실 일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한간의 소문이 제가 한의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아마 병원을 개원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제 짓고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제 덕분에 좀 나아지셨다니 저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나왔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돈이 뭔지 이렇게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의 평판은 학벌로 며느리들을 저울질한 나쁜 시어머니라고 소문이 났어요. 내가 저 양반 저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효부 며느리를 두고 한의사 며느리 뒀다고 자랑을 하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
내가 윤희 엄마 불쌍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꼴 좋다. 아들 농사 잘 지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효부 며느리 내치고 큰아들도 새장가 보내려고 했다던데.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그런데도 저렇게 당당한 거 봐. 이제 어느 며느리가 저 집안 꼴을 보겠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돌려받는 거야. 아유 소름 끼쳐라. 인간이 그래도 인간도리는 해야지. 그래도 윤희 엄마가 그동안 서름 다 토해내고 손절했대. 어머, 너무 잘했다. 그래야지. 윤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착한 사람이 화나니 저렇게 편한 거야. 잘 됐네 아주. 그리고 전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분가를 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남편과 아이들만 방문하거든요.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원망하며 핀잔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단단히 뿔나게 있다며 싹싹 가서 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도 지났고 전 지금 이대로가 너무 편안해 따로 사과를 받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욕심을 쫓은 여자들의 최후 같아서 웃기기도 합니다. 서러움 받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해진 제 모습이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 보이는 삶이 아닌 그저 제 자체가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디 남에게 보이는 시선이 아닌 내 자체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볼게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소망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현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만약 파혼을 하지 않았다면 6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했을 테지만 예비시댁이 저에게 숨겨왔던 엄청난 일들로 인해 즉각 결혼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자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었고 저 또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었죠. 제 직업은 변호사이고 예비신랑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재력이 많았던 예비시댁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1살이라도 젊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예비 시모는 모든 걸 서둘러서 진행을 하셨죠. 그리고 예비 시모는 변호사 며느리를 본다고 저와 예비 신랑이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을 분당에 마련해 주셨고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동산도 같이 하셨던 시댁 집안은 건물이 몇 채나 있었는데 그중 분당에 있던 빌라는 17억 정도 된다는 말을 예비 신랑을 통해 듣게 되었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데 시부모님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예비 신랑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니 주시는 건 다 받으라고 했었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호의가 좀 의심스럽긴 했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저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에게 1억의 외제차를 선물해 주셨더라도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통해 다시 돌려보냈었죠. 아무 조건 없는 거니 그냥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본다고 둘러댔어요. 예비 신랑이 차를 가지고 돌아가자 제가 1억의 외제차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잠시 뒤 예비 시모가 전화를 하셨는데 선물을 거부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왜 선물을 받지 않은 거니?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해 줬는데 내 아들을 통해 다시 돌려준 이유가 뭐야? 아,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싼 차를 선물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 신경 써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해요. 보통 같으면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거 덥석 받았을 텐데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선물해 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직 결혼식 올리기 전인데 비싼 외제차를 받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정식 며느리가 되면 그때 받든지 할게요. 시모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대화를 하던 도중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부모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저처럼 부담을 느끼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고가의 외제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입장이 좀 달랐었죠.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마음에 계속 걸리다 보니 저녁에 시댁에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상황을 대충 설명한 뒤에 기분 좀 풀어드릴 겸 퇴근 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며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게 되었죠. 아휴, 글쎄, 오늘은 안 된다니까.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나중에 다시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 너한테 모든 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돌아가라. 따로 연락하면 그때 다시 와도 되잖아.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너한테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아까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을 뿐이야.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걸로 너한테 서운해 하겠니? 결혼식 올리고 그때 정식 며느리가 됐을 때 주도록 하마. 예비 시모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인터폰을 먼저 끊어 버리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좀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방문해도 좋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시는 시모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받아주실 만도 한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말씀하신 시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인터폰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리더니 갑자기 의자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터폰을 받지 않으시길래 큰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예비 시부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그만 돌아가 보라고 미소를 띠며 얘기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예비 시부는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다는 듯 태평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대문 앞에 서서 예비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로 발길을 돌려서 그런지 뭔가 상당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니 집에서 의자가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다니까?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버님이 들어가시고 조용해지긴 했지만 좀 전의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나도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 별일 아니었을 거야. 제가 예비 시댁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 놀랄 만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신랑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줄 법하지만 다른 말로 돌려버리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개인적인 집안일을 제가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죠. 예비 시부모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고 예비 신랑 또한 저에게 별일 아니라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말투로 대충 둘러대길래 그런 모습들이 불편해진 저는 더 이상 통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예비 신랑이 집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괜히 또 연락 안 받았다가 쓴소리 나올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긴 했지만 네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기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집안 문제라 설명해주기가 참 꺼려지거든. 너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할 수 있지만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모든 걸 설명해서 너까지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잖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보니까 혼주 한복은 준비가 다 됐니? 다음 주 주말에 얼굴 한번 보게 잠깐 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예비 시모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신경이 쓰이셨는지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었고 예비 시모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하셔서 더 이상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일들을 제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었어요.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굳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크게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은 없었고 예비 신랑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었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준비가 된 혼주 한복을 가지고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들고 있던 혼주 한복을 건네드렸습니다. 시모는 한복을 입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까지 이어졌는데 주방 일을 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었죠. 그렇게 한 차례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가정부 아주머니가 내어주시는 과일을 먹으며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과일을 준비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예비 시댁 식구들 몰래 제 옆구리를 툭툭 찌른 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주방으로 돌아가신 가정부 아줌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부터 계속 눈빛을 주셨던 터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급히 다가오셨어요. 무언가 상당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까 식사할 때부터 저한테 눈빛을 주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 집에 와서 일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아까 전화하는 걸 대충 듣긴 했는데 직업이 변호사라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입단속을 시키면서 1,000만 원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건 돈 문제를 떠나서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랑 잠깐 마당 뒤에 창고에 좀 같이 가보시겠어요? 불안에 떨고 있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따라 뒷마당 창고로 들어가게 됐는데 기계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려왔고 눈앞에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은 뒤 옆으로 힘차게 밀어내는 순간 문이 열렸고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문이 굳게 닫혀있던 컨테이너 같은 창고는 냉장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하얀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냉장실 안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냉장실 안에서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그 여자를 밖으로 꺼내 주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집안 문제라 제가 함부로 나섰다가 저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 섣불리 나서질 못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1,0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는데 고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제 딸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다가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 너무 두려운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변호사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도움을 요청했네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냉장실에 둘 수가 있어요. 저보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저 때문에 아가씨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일단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119에 신고부터 해주세요. 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게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건 분명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제가 밖으로 부축할 테니 서둘러 신고해 주세요. 저는 냉장실에서 웅크리고 있던 의문의 여자를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신랑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면서 저와 의문의 여자를 떼어 놓았어요. 그 여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여자는 또 누구예요? 왜 냉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냐고요? 저한테 숨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그게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많이 당황스럽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 우리 아빠가 붙잡고 있는 저 여자는 나랑 과거에 사랑하던 사이였어.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던 사이였다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라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냐? 사랑했던 사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꺼내는 거야? 새아가를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5년 전 일이었다. 그때 저의 부모가 둘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어. 그때 내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저쪽 집안에서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지. 그게 당연했던 게 우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결혼은 물 건너 가게 됐었는데 내 아들은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지. 그런 상황 속에 조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내 아들이 저의 옆을 지켜줬던 거야. 반대하는 부모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결혼은 쉬울 줄 알았는데 저 애가 글쎄 정신이 돌아오질 않더라고. 부모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었겠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을 했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게 굳이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통제불능인 쟤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어. 정신병원 같은 곳에 데리고 가게 되면 괜히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집에서 우리가 보살펴주면서 같이 지내고 있었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돌봐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집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보상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쟤랑 내 아들의 결혼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가진 비밀을 전부 다 터놓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였다. 아무래도 변호사면
법적으로 상당히 빠듯하잖니? 그럼 내 며느리가 된 이상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테고, 그럼 저 정신 나간 여자를 이 집에서 내치고 여기 있는 재산을 전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세아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잠깐 냉장실에 들여보냈었던 거야. 저번에 의자를 집어 던진 것도 전부 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었어. 그만큼 돌봐주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미 정신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재산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너한테도 한몫 든든하게 챙겨줄 테니까 방법 좀 알려줘봐라. 어차피 이제 한 배를 타게 될 사이인데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 줬었고 여태 잘 살아 있잖아. 그리고 아줌마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줄 아세요. 제가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1,000만 원을 지워줬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요? 돈을 받았으니 그쪽도 공범이 된 거 몰라요? 이 집에서 평생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도 좋다고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정신병이 있는 저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변호사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인간이라더만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여자의 변호사가 되어줄 거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법정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곧 경찰들이 올 거고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분당에 17억짜리 빌라 너한테 넘겨주마. 이번 일만 잘 해결해주면 상당히 큰 돈을 움켜쥘 수가 있다고. 아줌마도 입단속만 잘하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예비신랑과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고 했었으면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돈만 탐하고 싶어서 이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서둘러 신고를 해준 덕분에 119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시달리며 살아왔던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잠시 뒤 경찰분들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에게 접근을 했던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닌 변호사인 타이틀이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변호사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저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들을 한꺼번에 묶어 그 여자가 받았던 피해에 대한 처벌을 해주기 위해 저는 밤낮 안 가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끝에 법적으로 6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정신에 문제가 있던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주거 침입죄와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오기 위한 행동들과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은 정상이 아닌 그 여자와 잠자리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제목을 쓰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게 알려드렸네요. 그 여자의 몸에도 꽤 많은 상처가 발견된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감면받기에는 힘들었었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그 여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와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보호자가 되어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정신병이라는 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 거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더라도 심각해질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것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의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화가 났고 6년의 징역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그 여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